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시각장애 학생과 학습 매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 매체 안에서도 문해 매체가 결국은 가장 중요합니다. 문해 매체를 잘 선정을 해야 학습에 필요한 어떤 읽기나 쓰기 능력들 또는 학습에 있어서 필요한 감각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결정하는지에 대한 어떤 과정들, 고려사항들, 이러한 것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무대 매체에 따라서 이제 보조공학기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가져온 뭐 시각, 청각, 촉각, 보조공학기기, 또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로우텍부터 하이텍까지 조금 최신에 나온 기기들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기존에 있던 기기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것들도 함께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공학 기기를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습득을 하거나 활용을 위한 고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기만 딱 주어진다고 해서 학생들이 다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은지, 또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시각장애 학생과 학습 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학습 매체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각장애 학생 교육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우리가 학습이라는 말과 매체라는 말은 아주 사용을 많이 합니다. 뭐, 미디어를 매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학습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시각장애 학생에게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감각 매체예요. 감각 매체. 감각 매체라는 게 결국 이제 인지를 발달하고 학습을 위한 어떤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어떤 뭐 신체 운동 감각, 그다음에 뭐 고유수용 감각 이런 다양한 감각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어, 그 주변에 있는 학생 주변에 있는 어떤 감각적인 어떤 자극들, 환경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또 시각장애 학생들이 감각적인, 운동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듣는 것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것이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학생들은 개별 학습자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같은 시각장애 학생이라도 다를 수 있고 같은 시각장애 학생이라도 어떠한 환경적인 어떤 자극을 촉각으로, 시각으로, 청각으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운동 경험을 하게 되죠. 거기 감각 자극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인지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그 시각장애 학생들이 특히 이제 어, 주요한 부분은 시각적인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시각, 청각, 촉각을 나눠놨는데 그 중에서도 시각적인 부분이에요. 이 시각적인 부분이 단순히 학생들이 안 보이고 뭐 그 시력이 나쁘고 시야가 좁고 이러한 감각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 의자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라고 생각하면 의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자에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 네 다리가 달려 있고 또는 등받이가 있다든지 또는 뭐 어떤 의자들은 바퀴가 달려 있고 한데 어, 여러분들은 의자라는 개념을 확장해 나가실 때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가세요? 예를 들면 요즘 최근 유행하는 이제 마사지 체어 같은 거 있잖아요. 마사지 체어라는 거를 어,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그것도 의자라는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시각장애 학생들이 특히 이제 이 마사지 의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보았을 때 기존에 본인들이 생각하던 의자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리클라이닝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진동이 온다든지,
또는 뭐 다리가 안 달려 있고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 처음에 접하게 되면 이게 의자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는 그런 개념을 형성하는데 마사지 의자가 왜 의자에 포함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 저것도 의자의 일종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 학생들은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이 의자인가, 의자의 한 일종인가라는 거를 파악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직접 경험. 또 이제 전체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계절이 변하고 이제 그 단풍이 물이 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시각적으로 습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시각장애 전맹학생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러한 계절이 변하고 그다음에 단풍에 물이 드는 그리고 다시 낙엽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푸른 잎이 돋아나는 어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과정, 자연이 변하는 과정 그리고 자연이 순환하는 어떤 이런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시각적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러한 점을 놓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청각적인 부분으로 학생들이 대입을 해보면 아무래도 청각적인 것이 우리가 접하는 환경의 전체가 아니다 보니 모든 현상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100%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옆에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설명을 해주시죠. 언어적인 거나 문자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학습에 있어서도 뭐 화면 해설을 해준다든지 또는 뭐 인터넷에서 대체 텍스트를 넣는다든지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어떠한 환경을 온전히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촉각을 사용하게 되는 학생들은 촉각 탐색에 의존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만져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직접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촉각적인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촉각으로 이렇게 탐색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의 손에 닿지 않는 어떤 자극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만져보고 탐색하고 하지 않는 이상 손에 잡히는 누가 쥐어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환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새로운 환경이나 어떤 환경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의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밖에 없으니까. 시각적으로는 내가 경험하고 싶든 경험하고 싶지 않든 어쨌든 간접적으로 뭔가의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촉각적인 것은 직접 경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이나 탐색을 하는 데 대한 동기부여가 아주 아주 중요한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들 중에서도 새로운 환경을 아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두려움이 없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어떤 촉각으로 본인이 자극을 뭔가 탐색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손에 닿는 것에 대한 어떤 역치가 아주 낮은 학생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손에 뭔가 닿기만 해도 화들짝 놀란다든지 또는 만져도 잘 파악을 못한다든지 또는 그런 시각 중복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감각 매체는 시각, 청각, 뭐 촉각, 미각, 뭐 운동 감각, 뭐 고유수용 감각 이런 다양한 것이 있지만 결국 이제 저희가 특수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학습 매체입니다. 학습 매체. 학습 매체라는 것은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촉각적인 것들이 어떤 학습에 있어서 주요한 매체가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미각이나 후각 또는 뭐 고유수용 감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 다른 시각, 청각, 촉각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학습 매체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극을 받아들이는 어떤 음, 용량 자체가 작고 또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읽고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습 자료를 받아들이는 매체에서는 시각, 청각, 촉각 매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주변 환경을 어떤 감각 자극 경험이라고 가정했을 때 학습에 있어서는 어떤 학습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PPT라든지 뭐 실물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고 또는 어떤 습득 방법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시범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거나 언어적인 촉진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준다든지 강의식으로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이제 학습 매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시각장애 학생 개별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장애 학생 중에서도 어, 촉각을 활용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점자를 활용하고 시각을 잔존 시력이 남아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확대 자료를 활용하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학생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강점이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청각적인 것을 더 선호하는 학생이 있고 어떠한 학생은 점자를 훨씬 선호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저시력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점자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목표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요거는 뒤쪽에서 말씀드릴 텐데 어, 초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하는 학습 매체와 대학 교육과 이 직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학습 매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학습 매체를 결정하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학습 매체를 선정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단계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감각 매체를 탐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기능적인 학습 매체를 선정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문해 매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문해 매체는 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촉각, 청각, 시각, 요 주요한 세 감각의, 를 이제 유형으로 하고요. 이 중에서 학생들이 하나, 두 개 또는 그 이상, 세 개 모두를 사용하는 학생도 있고, 두 개나 한 개를 활용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어떤 매체의 유형이나 우선순위, 그리고 또는 비중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촉각을 50% 활용하면서 청각을 30%, 시각을 20% 활용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각을 50% 사용하면서 빠른 텍스트를 읽어 나가야 할 때는 청각에 의존하게 되고 또는 매학생 중에서도 평소에는 청각으로 음성 자료를 선호하다가 뭔가 집중하여서 아주 정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점자 자료를 선호하는 어떤 우선순위나 비중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촉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것들을 좀 선택하게 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맞춰서 학습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특수교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제 시각 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달라지게 되죠. 이제 읽기 쓰기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기능적으로 읽기 쓰기를 할 수 있는 또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해 매체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부분에서 제가 잠깐 시각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어떤 학습 자료라든지 문해 매체에 따른 자료 제시 방법 부분들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한 번 선정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학생이 진행성 저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1년이나 3년 단위로 이제 어, 시기능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예후가 안 좋아져서 지금은 확대 자료를 읽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자를 사용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존에 선정한 문해 매체가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문해 매체를 선정한다든지 또는 같은 문해 매체 안에서도 다른 학습 자료 또는 다른 특성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평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래의 전환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점자나 촉각을 사용하다가 이제 대학에 갔을 때 학습량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점역 자료가 한 번에 주어지지 않는 어떤 한계가 있을 때 청각 자료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받아들일 때 있어서 확대 자료나 일반 시각 자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청각 자료로 텍스트를 읽어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혹시 뭐 고등교육에 간다든지 또는 직업적인 측면에서 청각적인 자료를 훨씬 더 활용할 비중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고등학교나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러한 청각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스크린 리더라든지 이러한 스마트폰에서 화면 읽기 기능들을 미리미리 습득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공학적인 고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확대 자료를 사용하지만 확대의 기를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는 확대 기에 따라서 어떠한 배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확대 자료를 제시해 주는 부분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고려를 할 것인가? 확대기, 고정된 탁상형 독서 확대기를 사용할 때와 야외에서 스마트폰 확대를 사용해서 자료를 볼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질문으로 가져온 것이 혹시 이제 학부모님이시거나 또는 이제 시각장애 학생을 지도를 하고 있는 특수교사시라면 학생 개인의 학습 매체 활용 수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 아이가 시각을, 청각을, 촉각을 몇 대 몇 대 몇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촉각을 활용하는 때는 언제이고, 청각을 활용하는 때는 언제이고, 시각을 활용하는 때는 언제인가. 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학습 매체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학습 매체를 지속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에 대한 측면들, 예를 들면 진행성 저시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 단위로 주기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 또 평가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지, 그러면 그 살펴보는 어떤 학습 매체의 변화에 따라서 자료 제시나 어떤 지원의 방법을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순히 학생들의 학습 매체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학습 환경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정이 있고 교실이 있고 학교가 있고 지역사회라고 있다고 이렇게 나눠 보았을 때 가정에서와 교실, 학교, 지역사회를 어떻게 좀 일관성 있게 맞춰갈 것인지, 가정과 학교 환경에서 어떻게 연계를 하실 것인지, 또 이러한 학생의 학습 매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의사소통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떤 학생이 더 학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 그 부분들을 어떻게 교실에서도 활용할 것인지, 또는 교실에서 제시해주는 방법을 가정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해 매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또 특수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시각장애 학생을 처음 맡으시면서 처음 들어보신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쉬우시게 제가 한번 어,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아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 매체의 활용 유형이나 수준이 어떠한가라고 살펴보았을 때 제가 이렇게 6가지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시각장애 학생들도 다 다양하거든요. 제가 이제 특수교육 수업할 때는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게
시각장애 학생이라고 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기능시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 학생들이 어, 가지고 있는 기능시각의 어떤 특성들이 다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제시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목자와 점자를 다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1순위는 목자고 2순위는 점자를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1순위는 확대 글자를 사용하면서도 확대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일반 크기의 그 자료를 사용하면서 확대 기기만 사용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는 1순위는 점자로 사용하고 2순위는 음성 매체를 사용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으로 보았을 때 시각이 50%, 뭐 청각이 30%, 촉각이 20%. 반대로는 촉각이 50%, 청각이 20%, 뭐 시각이 30% 이렇게 학생들마다 다 특성이 다양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개인, 학생 개인에 따라서 어떠한 학습 매체를 선호를 하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학습 매체 평가의 목적은 이제 적합한 학습 자료와 도구의 유형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평가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 매학생이니까 점자를 사용하고 뭐 저시력 학생이니까 확대자를 사용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학생의 학습 매체 활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학습 매체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어, 학습 자료별로 살펴봤을 때 점자를 사용해야 되는 학생이 있다면 학생이 지금 현재 점자를 읽고 쓰는 능력의 정확한 특성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얼마나 정확하게 오류 없이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얼마나 빠르게 읽을 수 있는가? 시간 대비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도 있습니다. 지속성은 뭐냐면, 얼마나 점자를 오래 읽을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시각장애 학생들은 아무래도 어, 평가 조정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또는 학습에 대한 속도 자체가 점자나 확대 자료를 활용했을 때 느리다 보니 그러면 학습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어, 또래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어떤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체력이나 스태미너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은 저시력 학생들이 이제 안피로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학습 시간이 더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자를 읽는다고 했을 때 점자를 얼마나 피곤하지 않고 빠르기를 유지하면서 오래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점자에 대한 오류가 있다면 정확성이 높지만 특정 어떤 점자 읽기 쓰기 패턴에서의 오류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특성이 다르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 학생에게 점자를 가르치고 점자 잘 읽는다, 점자로 학습한다, 여기가 아니라 점자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고 오래 그다음에 오류 패턴의 어떤 특정 오류 패턴 없이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확대 자료의 경우에서는 확대를 해준다고 했을 때 어떤 폰트를 사용할 것인가, 크기는 어떤 크기를 사용할 것인가, 뭐 16포인트, 18포인트, 22포인트 이런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확대 기기를 사용한다면 확대 기기의 배율을 늘리면서 일반 자료의 크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비에 있어서는 학생이 어떤 밝은 색과 어떤 어두운 색을 대비하여서 이것들을 잘 시각적으로 변별할 수 있도록 대비를 높여준다든지 또는 색이 겹치는 부분들을 줄여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줄 간격도 중요합니다. 줄 간격 같은 경우에는 확대 자료를 사용할 때 한 줄을 읽고 나서 다음 줄로 간다든지 그 줄을 찾는 것이 어떤 읽기 쓰기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줄 간격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줄 간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오디오 자료도 있습니다. 오디오 자료는 얼마나 이제 크게 줄 것인가, 그다음에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인가, 또는 이제 음성 엔진은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속도가 되겠죠, 사실. 시각장애 학생마다 읽는 속도가 다 다르고, 그러면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읽기 속도를 어떻게 얼마나 늘려나갈 것인가, 얼마나 빠르게 가져갈 것인가, 또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돼서 고등교육에 갈 때, 또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빠르기가 확보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지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문해매체 평가에 선정하는 어떤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을 때, 학생이 어떤 자료를 가장 선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왜냐면 동기부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읽고 싶은 자료를 봤을 때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이 갖추어진 자료를 봤을 때 훨씬 더 읽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조금만 읽어도 피로감을 느낀다고 했을 때, 이 아이는 공부를 하고 싶지만 어떤 이런 피로감이라든지 어떤 어려움, 그리고 어떤 학습 자료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면 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자체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선호하는, 어떤 자료를 선호하는지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이 여러 환경에 갔을 때 본인의 어떤 시각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특성의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장을 하려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확대 자료를 주세요. 점자로 주세요. 그다음에 뭐 음성으로 주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확대 자료를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 저는 16포인트에 무슨 무슨 글자체로 줄간격은 얼마로 맞춰서 저에게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떤 본인의 어떤 학습 매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훨씬 높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지원해주는 측면에서도 좋거든요. 예를 들면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이제 어, 그 한글의 편집 용지에서 좌우 여백을 막 50에서 60 정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저시력 분이신데 이제 좌우의 여백이 부족하면 좌우로 고개를 돌리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 발표를 하시는 데 대해서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좌우 이 여백을 60이나 이제 50 정도로 줘서 이 글자를 크게 하더라도 본인이 고개를 덜 돌리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시각장애를 전공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도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 이유는 개인이 어떠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전공자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나는 경우라든지, 또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을 선호하는지 알 수 있는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또는 학생들에게 미리미리 가르쳐 놓고, 또한 본인이 선호하는 어떤 학습 자료의 어떤 특성들을 어,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통합교육에 있어서도, 또 그 이후에 어떤 학령기 이후의 자립이나 어떤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 측면에서는 자료의 유형이나 어떤 특성들을 갖추어 주기에 어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점자를 준다면은, 점자를 읽힌다면 얼마나 읽혀야 될까? 또는 확대자를 준다면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 확대자료를 만들어준다면 크기나 서체나 대비나 종이 크기나 어떤 음성의 빠르기들을 어떻게 해주어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학부모랑 학생이, 또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공유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은 잘하면서 학습 유형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 양이 달라질 수 있고 미래 진로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점자로 나오는 대체학습 자료가 아무래도 어, 고등교육 이상으로 가면 점자 자료가 늦게 점역이 되고 늦게 보급이 되는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기존에는 점자를 이용하다가 청각적인 비중을 더 늘릴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 나오는 어떤 공학 기술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태블릿에서 지원되는 어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학습을 위한 자료들이 더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것들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제가 최근에도 이제 논문으로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이 학습 매체 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교 급이 바뀌면서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를 재선정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러한 평가를 다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최근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 아쉽게도 이제 이 학습 매체 평가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이나 어떤 재선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평가 항목이 아니다 보니 아직은 교사 개인이나 아니면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또는 학교별로 시행하는 학교가 있고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초기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할 때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 중요하고 또 3년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적 평가로.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주기적으로 수행할 때는 3년 정도에 한 번씩 수행을 하고요. 진행성 저시력이라든지 어떤 시각적 예우가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수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해 매체를 어떻게 선정하는 과정을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감각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라고 봤을 때 처음에 영유아기나 또는 시각장애 학생으로 초기 이제 선정이 됐을 때 어, 문자 읽기 쓰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주변 환경에서 일상생활이나 어떤 놀이를 할 때 어떠한 감각 매체를 활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 인식이나 탐색을 하는 어떤 어, 패턴을 어떤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영어 자료라서 제가 뭐 번역을 하진 않았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사물에 닿는 어떤 반응의 시작을 어떠한 감각으로 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물을 인식한다면 어떤 사물의 적정한 크기나 최소로 변별할 수 있는 크기는 얼마인지 또 거리는 얼마인지 또는 이제 워킹 디스턴스라고 해서 내가 학생들이 어떤 시력을 사용해서 또한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떠한 크기 정도를 해줘야 하는지 또는 어, 그림책이나 어떤 사물을 읽을 때 어떤 거리에서 얼마나 거리에서 수행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비학습적인 환경에서 이제 파악하는 것이 이제 1단계 단계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에 대한 비중이나 어떤 상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읽기 쓰기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로 촉각을 활용하는 경우 점자 평가를 하게 되고 촉각 그래픽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청각 같은 경우에는 음성 자료 평가를 하게 되고 시각 같은 경우에는 확대 자료 평가를 하게 되고요. 시각 중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기능적 읽기라든지 보완 대체 의사소통 평가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 이제 제가 45분까지 하고 한 5분 정도 휴식을 할 텐데 그 이후의 파트에서 어떤 점자 평가나 확대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촉각이나 점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도는 말 그대로 이제 오류가 얼마나 있느냐. 전체에 읽는 단어가 100단어라고 했을 때 몇 단어를 틀리는지, 유창성이나 빠르기 같은 경우에는 1분에 몇 단어, 몇 자를 읽어 나가는지, 그리고 오류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특정 저명을 다른 저명으로 대치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 저명을 생략하고 읽는다든지, 또는 없는 저명을 삽입해서 읽는다든지, 또는 반전이라는 것은 그 점자가 좌측에 1, 2, 3점, 우측에 4, 5, 6점이 있을 때 이것을 어, 서로 뒤집어서 쓰거나 읽을 때 이것을 반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특정 저명에 대해서 반전해서 읽거나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반복의 경우는 뭐냐면 점자를 읽어 나갈 때 한 줄을 읽어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 그리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특정 저명을 읽는 경우에는 정확도나 빠르기가 이제 저하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반복에 대한 패턴들도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점자 읽기 쓰기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파악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해력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텍스트, 문장이나 단락 수준의 글을 읽고 얼마나 이해하는지, 정보를 파악하는지, 그리고 이 글에서 얘기하는 메시지를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을 이제 저학년에서부터 고학년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철자 수준, 단어 수준, 문장 수준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확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력 활용의 잠재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학생이 얼마나 시력을, 시각을 활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읽기 속도, 정확도, 이해도입니다. 예를 들면 음, 시각장애 학생, 저시력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점자 사용이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읽기 속도나 정확도가 확대 자료를 이용했을 때 또래와 같이 학습을 했을 때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게 낮다고 가정한다면 확대 자료를 활용하는 것보다 촉각이나 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 통합 교육이나 어떤 학습의 성공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대 자료를 얼마나 빠르게 읽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읽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초점 거리를 유지하는 어떤 거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워킹 디스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어떠한 거리에서 학생이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자료와 눈 사이의 거리인지, 그러면 책상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 독서대를 활용한다든지 어떤 신체적인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피곤하지 않게 그 읽는 거리와 본인의 눈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 읽는 줄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읽는 줄을 예를 들면 어, 초점 거리가 달라지게 되면 읽는 줄을 찾는 게 특히 시야가 이제 좁은 학생들에 있어서는 중요하거든요. 초점 거리가 달라지게 되면 읽는 시야가 달라지게 되고, 그럼 읽는 줄을 찾는 데 있어서 줌인, 줌아웃이 된다는 어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개념으로 읽는 줄을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점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읽는 줄을 찾는 것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읽기 지속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 피로. 그래서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한 번에 오래 학습할 수 있는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광학기구를 활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확대경을 활용한다면, 확대기를 활용한다면, 몇 배의 배율을 가장 선호하는지. 예를 들면, 두 배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두 배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면 글자를 학습 자료를 제공해 줄 때도 이 두 배의 배율에 맞게 어, 너무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이 부분은 뒤에서도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배율을 정한다면 확대기에 몇 배를 정할 것인지, 또는 보정화학 기기를 활용한다면 어떠한 확대기를 활용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점자 기기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시각 활용 기술, 예를 들면은 학생이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잘 따라가는지, 그다음에 고정된 물체의 시선을 계속 집중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그 움직이진 않지만
일정한 어떤 선이 있는 어떤 진행하는 방향이 있는 물체를 따라가면서 쭉 시선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5분 정도 제가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점자 읽기 쓰기 평가라든지 어떤 확대 자료를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맞는 보조공학 기기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평가를 이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자료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게 교육부하고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2017년에 요 학습 매체 평가 도구를 만들었어요. 아마 이제 그 시각 거점 지원청 그리고 매 학교별로 다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 얘기하시는 것처럼 학습 멘체 평가를 읽기별로, 쓰기별로, 이제 보조공학 과목별로 이렇게 다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어떤 평가 보고서의 작성이나 활용 방법을 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점자라든지 그다음에 시각 활용, 확대 자료 활용하는 것도 이 도구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도구에 있는 그 읽기 시력표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떠한 특정 이제 그 텍스트를 글자 크기별로 이렇게 쭉 분류를 하셔서 크기를 다르게 하셔서 학생이 얼마나의 크기의 얼마나의 어떤 읽기 거리에서 몇 포인트의 그 텍스트를 가장 편하고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뭐 확대 크기나 배율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능을 구성할 때는 글자 포인트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학생이 내가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이 포인트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듣는 사람도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2배 확대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자료를 만들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2배 확대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어떤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텍스트별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줄 간격이라든지 폰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학생들에게 비교해서 조금 간접적으로라도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자 같은 경우에도 점자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또는 1분에 몇 단어를 읽는지 이런 식으로 어, 측정을 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오류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 오류 안에 어떠한 오류 패턴이 있는지를 보실 수도 있고, 읽기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1분에 몇 단어를 읽는데, 어느 정도 읽는 것이 또래와 비교했을 때 빠른가라고 했을 때, 이 선행으로 연구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나라 시각장애 학생들의 어떤 점자 읽기 속도를 어떤 백분위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표인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점자를 가장 빨리 읽는 학생은 1분에 한 150 단어 정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를 읽는다면 또래와 비교했을 때 다른 시각장애 학생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빨리 읽는지를 이제 파악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확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읽는지는 좀 참고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포인트로 어떤 글자를 읽었을 때 가장 빠르게 읽는지 또는 가장 오류가 적은지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확대 글자를 사용했을 때 읽기 속도가 동학년이라든지 점자 사용 학생 평균 이상이면은 확대 글자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추천한다고 이제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평균 아래라고 했을 때는 점자를 사용하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이것은 이제 확대자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텍스트 양이 많아지고 다른 또래들이랑 경쟁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학습 자료를 습득하는 어떤 속도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저시력 학생이긴 하지만 점자를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청각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면 청각 자료로 읽는 어떤 속도를 조금 정보의 양을 동학년이나 어떤 점자 사용 학생 평균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청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저시력 학생에게 저는 추천을 드리곤 합니다. 쓰기 매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목자를 쓰는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점자를 쓰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손글씨를 쓴다고 했을 때 학생이 이제 한 단락 정도의 글을 듣고 받아 쓰는 어떤 쓰기 속도나 글자 명료성을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크기를 다르게 해가지고 쓰도록 한번 평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르게 쓴 글자가 1분에 어느 쓰기 속도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자를 쓴다고 했을 때는 읽기 평가와 마찬가지로 점자를 타이핑하는 것들 또는 전판 전필에 쓰는 것과 이제 한 손으로 쓰는 것의 어떤 차이점을 보면서 이제 지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규준 점수를 조금 필요하시면은 제가 링크를 남겨드렸는데 제가 요거 지우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요때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좋은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확대 자료를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우선순위, 저는 최적의 어떤 확대 자료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이제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이제 대체 교과서나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에서 22포인트 정도를 하게 되고, 서체는 고딕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고딕 종류가 많잖아요. 맑은 고딕도 있고 한데,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폰트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산세리프 류의 서체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는 이 APH 폰트라는 거 제가 이제 링크로 이렇게 남겨놨는데 요거는 이제 그 미국 맹인 인쇄소 아메리칸 프린팅 하우스 포더 블라인드라는 그 시각장애인 전문 학습 자료 제작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직접 제작한 저시력 학생용 그 폰트거든요. 요거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를 제작해 줄 때 이 폰트를 사용해 주시면은 가장 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세리프체나 고딩류나 뭐 이런 서체를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서체를 사용하신다고 해도 어, 꾸밈획이 없는 글자체를 사용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수정된 확대율 크기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수정된 확대율은 뭐냐면 학생이 어떤 광학기구나 어떤 보조공학 확대기를 사용했을 때 확대 배율에 따라서 글자 크기를 이제 조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어, 10포인트가 20포인트의 글자보다는 절반의 크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이 확대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2배로 확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10포인트로 제시한 글자 크기가 20포인트로 보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학생이 작업하는 어떤 그 작업 거리가 예를 들어서 60cm로 하다가 30cm로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또 거기서 수정된 확대율이 2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하셔서 일반 크기에서 보조공학 기기를 배율을 늘릴 것인지 또는 배율을 줄이더라도 학생이 더 자료를 가까이 보게 할 것인지 또는 글자 자체를 크게 해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고려를 하셔서 최적의 포인트나 아니면은 최적의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평소에
어, 이제 12포인트를 사용하는 학생이 24포인트로 제작해 달라고 하면 이제 확대기 배율에서 두 배를 사용하는 것과 같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세 유지를 위해서 어떤 작업하는 거리를 두 배를 늘린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글자 크기를 다시 줄이는, 크게 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최종 학생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색상이나 대비 같은 경우에도 이 그라데이션이나 단색 같은 색의 농도를 가감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색약 같은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색상으로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 없을 경우에는 색상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겹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분리해주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경색을 글자 배경색을 어떤 흰색 배경에 진한색 글자로 사용하는 학생도 있지만 어두운 바탕에 밝은색 글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글자 자체를 대비를 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기를 활용해서 대비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과별 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확대 교과서를 이제 제작을 할 때 이러한 지침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인터넷에서 쉽게 그냥 제목만 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는 링크를 여기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자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읽기 속도의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속도를 학생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수준에서 조금 더 빨리 이제 가는 배속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할 때는 1배속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1.3배, 1.6배, 뭐 1.8배 하다가 뭐 2배, 때로는 뭐 2배 넘어가는 속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면서 학생들이 이제 그 시력 검사하시듯이 위아래로 읽기 속도를 빠르고 느리게 하면서 어, 학생들이 지금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를 조절해 주시고 또 어, 학습량이 급격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을 미리 조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각 음성 자료 평가에서 제가 정보 탐색 기술을 넣어 놓은 이유는 어, 모든 글을 빠르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들을 것과 듣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눈으로 볼 때도 전체 글을 보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읽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음성 자료는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어, 된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단락별 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문단을 스킵하는 이런 정보 탐색 기술을 이용하면 내가 첫 문장을 듣고 이 내용은 더 들어야겠다, 아니면 넘어가도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학생이 판단할 수 있게 되면 읽기 속도가 자연적으로 빨라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읽기 속도를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락간 이동이나 어떤 정보 탐색 기술 자체를 가르쳐 주시는 것만 해도 음성 자료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각 중복 장애 학생들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능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어, 기본적인 확대 자료나 점자 자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어, 촉각으로 이제 상징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그 한글에 있는 획 자체를 크게 만들어서 이것을 촉각적으로 또는 어, 어떠한 하나의 상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완대체 의사소통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각 중복장애 학생의 보완대체 의사소통에는 보통 실물이나 이런 걸 붙이기도 하고, 이제 큰 점자, 전보 점자라고 해서 아주 큰 점자를 붙여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성시각장애 학생들이 최근에 이제 그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이 이제 대비를 좀 가져갈 수 있게 검은색 바탕에 어떤 실물 자료를 붙여준다든지
또는 3D로 형태로 된 것을 2D로 바꿔준다든지 이러한 고려가 조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중앙에 있는 읽기 쓰기 교육 자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 획을 분리시키면서 빨간색으로 이제 윤곽선을 쳐주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좀 기술이 없어서 내년에 제가 한번 개발을 해볼까 하는 좀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뇌성시각장애 학생들이 어떤 전경과 배경, 그러니까 배경과 글자와 배경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글자 크기 자체를 크고 대비가 있게 만들면서도 윤곽선을 이렇게 형성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변별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해 매체에 따른 부분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보중화학 기기를 많이 기대하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기기를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기를 선정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할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기기만 주어진다고 해서 모두 다 잘 읽을 수 있고 모두 다 향상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활용을 할 수 있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단계까지는 주변에 있는 교사나 어떤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학생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적합한 자료로 만들어줄 수 있게 고려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하이테크 기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뭐 기존에 사용하시던 한 손에 뭐 점자정보 단말기, 또한 뭐 촉각 태블릿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 하이테크 기기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하이테크 기기 자체를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준다고 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는 그 기기에 있는 일부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 내용 요소를 부모나 교사가 가르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쪽에 이제 학생에 있는 학생의 학습 매체를 파악을 하셨다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 보조공학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기기도 있고요. 또 새로운 기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이나 어떤 브랜드를 제가 노출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어, 한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 너무 급격하게 하이텍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이테크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학생의 궁극적인 목표긴 하지만 저학년이라든지 또는 점자 학습 시기 초기부터 하이테크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의 이 접근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단순한 입력 출력 도구들을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하이테크 기기를 사용하신다면 어떤 기능들을 조금 분리를 해서 초급 기능부터 고급 기능까지 분리를 해주셔서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점자 입력 도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전판 전피를 하다가 빠르게 빠르게 한 점자 정보 단말기로 넘어가거든요. 사실 전자점자 형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기초적인 도구들을 사용하고 또는 단순한 전판 전필에서 그 점자 정보 단말기에 넘어가기 사이에 도구들을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점자 타자기의 활용이었어요. 점자 타자기가 학생들에게 아주 사용하기 쉬운 도구이기도 하면서도 어,
점자 정보 단말기에 있는 어떤 점자 키보드 기술을 미리 익힐 수 있는, 그리고 점자를 전판 전필보다 훨씬 힘을 덜 들이고 입력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여서 전판 전필에서 점자 타자기로 갔다가 점자 정보 단말기로 가는 이 흐름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중간 부분이 빠져 있어서 혹시 선생님들이 공학기기를 좀 고민을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자 타자기를 구하기가 힘드시면 요즘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종이 없는 점자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점토한 전필이 아무래도 학생들이 직접 입력하기가 힘이 많이 들고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종이 없는 점자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입력하는데도 쉽고 또 그 학생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어,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전판에서 점자지를 빼고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 학생이 무슨 점자를 입력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도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확대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단순한 확대경으로 시작해서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확대기의 기능들을 조금씩 사용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확대경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통합교육에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가정에서라도 어떤 확대경을 조금 꾸준히 연습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확대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준비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내용을 언제 가르쳐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그 교과의 보조공학 영역의 내용 요소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눠 놓았고요. 촉각과 청각과 시각을 나눠 놓았어요. 그래서 모든 보조공학기기를 다 포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학령기에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기기들의 어떤 내용 요소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 교육과정을 보시면 조금 딱딱하실 수는 있지만 특정 기기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무슨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참고를 해주시면 좀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예를 들면 점자 정보 단말기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때는 그 내부 내장 앱이라든지 기본적인 키보드 기술 그리고 어떤 설정하는 것들, 구조를 익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중학교 갔을 때 이제 어떤 내장 앱을 사용한다든지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라는 부분이 있고 고등학교 갔을 때는 이제 외부의 어떤 그 외부의 앱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외부 기기와 연동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용 요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읽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확대기와 화면 확대 프로그램도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공학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으시고, 또 이런 새로운 것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가르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점들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인데요. 왼쪽에는 이제 보이스오버라는 화면 읽기라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는 확대를 사용하는 이제 스마트폰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학생들이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많이 되실 거예요. 학부모님들께서 벌써 이렇게 휴대폰을 주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특정 기능을, 특정 앱을 조금 컨트롤하는 부분은 있으시겠지만, 기본 개념, 화면 확대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화면 읽기 기능을 이용하는 어떤 방법들은 가르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로터라고 하는 조작 기능들,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안에 있는 특정 기능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접근성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 안에서의 어떤 기본 기능이 습득되고 나면 내부 앱을 사용하시고 내부 앱에서 나중에는 주변 기기와 호환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부분으로 순서를 가져가시면 좋고요. 외부 앱을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화면 읽기라든지 음성, 사물 인식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학습에 대한 흥미도 있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데 대한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 설 땡땡 어플리케이션인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안에서 기능들을 충분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이 스마트 기기가 하이텍이다 보니 갑자기 스마트폰을 제시해 줬을 때 너무 학생들이 이 기초적인 것에서 확 뛰어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중간 단계 부분이 어, 하이테크를 가르치기 위한 중간 단계가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조금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 스마트폰 로터 기능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스마트폰 외에서 좀 가르칠 수 있느냐를 제가 사례를 찾아봤을 때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시각장애 특수교사가 지도하는 사례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왼쪽 아래 보시면 그 로터라는 기능이 이제 그 화면 읽기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돌려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것을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가르쳐 보니 쉽지가 않더라. 왜냐하면 일단 저학년 학생들이 이러한 개념을 스마트폰에서 바로 익히기가 쉽지 않고 또는 손으로 조작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리고 이 로터 기능을 사용할 때, 어, 이 기능 피드백을 촉각적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PC에서 주는 기능의 피드백은 유일하게 청각적인 피드백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기능이 주로 동작하는지를 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촉각적인 피드백이 없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로터를 딸깍딸깍해서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직접 사용해서 만드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왼쪽의 부분 기기는 가르치기에 기기 돈도 많이 들고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이 습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른쪽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기능을, 어, 내가 손으로 어떤 자극을 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직접적으로 만지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 로터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특수교사회나 아니면은 학부모님들의 좀 운영에 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요걸 더 확장을 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 테크, 테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기초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컴퓨터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촉각 그래픽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왼쪽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을 할 때 학생들이 이 구글 드라이브의 어떤 전체적인 구성을 촉각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다. 특히 코로나 시기 때 미국은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어떤 학습 플랫폼으로 다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특히나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이 구글 드라이브의 전체 기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이러한 방식으로 컴퓨터 화면을 좀 단순화해서 만드는 기능들의 어떤 배치라든지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활용으로 확장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그 줌 아시죠? 수업할 때 줌으로 활용한 기능을 줌 회의실을 그대로 좀 촉각 그래픽으로 가져와서 왼쪽 아래에는 마이크가 있고 그 옆에는 화면 켜기, 그 옆에는 화면 공유, 그 오른쪽에는 채팅, 그 오른쪽에는 더보기 기능이 있고 전체적으로 화면에는 중앙에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사람의 프로필 사진도 나오게 되고 어, 기능을 종료하는 기능은 왼쪽 위에 있고 이러한 전체적인 구성들을 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지 않고서도 그 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로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테크 활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점자정보 단말기나 이제 하이테크 기기로 넘어가시는데 어, 그냥 기기만 주시면은 사실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하실 사항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처음에 이제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 노트북이죠. 여기서 문서 작업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앱 사용도 가능한 어떤 점자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점자 준비도고요. 점자를 읽고 쓰는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키보드 기술, 이제 전판 전피를 사용하다가 점자 키보드로 넘어왔을 때 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 키보드 기술은 학생들이 일반 키보드와 점자 키보드를 모두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컴퓨터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한 기본 개념 부분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폴더를 만든다든지 폴더 안에다가 뭐 잘라내기, 붙여넣기, 그다음 복사하기, 폴더를 정리하고 상위 폴더와 하위 폴더의 개념을 이해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거는 아마 다른 컴퓨터 지도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좀 난이도별로 나누셔서 기본 기능, 그다음에 외부 앱 기능, 외부 기기 연결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좋고요. 한 손에 지도하실 때 어머님들이나 제가 선생님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게 아이들이 이 한 손으로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방에서 뭔가 공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지 인터넷을 하는지 웹소설을 읽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부모님들이 점자를 얼마나 빠르게 습득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고 어떤 분들은 점자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점자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손에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HDMI 케이블로 그 한 손에 밖으로 화면을 이제 외부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이 점자 키보드로 입력하는 이 입력된 내용 자체를 부모님들이 모니터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지도를 해주실 때도 중요하고 선생님들도 이 학생이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윤리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그 디지털 촉각 그래픽 태블릿이 많이 나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 이미지의 내용을 점자셀이 튀어나와서 양각 이미지를 출력하게 되는 방식인데, 요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좋은 기기인 건 맞지만 그만큼 준비가 많이 되어야 하고요.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촉각 그래픽 자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요 기기를 가지고 학생들 한 6명을 대상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학생이 잘 읽고 어떤 학생이 못 읽고 좀 어떤 학생이 이러한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라는 것을 이제 최근에 좀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아직 정확한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점자 체계에 있는 그래픽들을 잘 읽는 학생들이 이 기기 활용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점자 책에서 있는 어떤 촉각 그래픽이 점자 촉각 그래픽 태블릿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해요. 점도 훨씬 더 세세하게 들어가고 표현이 더 세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아, 그러면 점자책 촉각 그래픽이 더 어렵고 태블릿이 훨씬 더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그게. 왜냐하면 표현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촉각 그래픽 태블릿은 점자책보다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더 표현을 단순화하게 되고 더 패턴을 정밀하게 사용을 하질 못해요. 그러면 촉각적으로 변별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점자책에 읽는 촉각 그래픽을 잘 읽는 학생도 촉각 그래픽으로 넘어왔을 때, 아,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점자책에서 기본적으로 촉각 그래픽을 이해하는 개념이나 지식, 준비도가 되어야만 이 촉각 그래픽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자녀분이나 학생분의 그 지금 촉각 그래픽 읽는 준비도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촉각 탐색 기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뭐, 따라가는 기술이, 점을 따라가는 기술이라든지, 글줄을 놓지 않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를 탐색할 수 있는 기술,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전체를 탐색하면서 표현된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준비들,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제작자의 기술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초과 그래픽 태블릿은 출력만 가능하고요. 입력은 현재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료를 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해상도가 낮다 보니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훨씬 줄어들다 보니 더 단순하게 만드셔야 되고 더 촉각적 변별을 두드러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포함되는 것은 어, 이 답, 디지털 촉각 그래픽 태블릿 저작 도구로 그림을 그리는 기술도 있으셔야 되고, 촉각 그래픽 자체를 제작하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있으셔야 이 기기를 조금 활용하기에 유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용 문제도 아주 중요하죠. 비용 문제는 사실 교육지원청도 예산이 한정적이고 기기를 무조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본인이 속하신 기관 또는 속한 어떤 어, 교육지원청 지역별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화면 읽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모니터를 볼 때, 화면을 볼 때, 어, 화면에 대한 변화 또는 어, 위의 화면과 뒤에 있는 화면, 그리고 Alt 탭을 해서 뒤에 있는 화면을 앞으로 끌어온다든지 이러한 개념들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순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한 개념, 기본 개념 이해가 없으면은 이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음성 종류와 빠르기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는 뭐 음성 종류는 보통 대부분 어, 특정 이제 음성 엔진을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빠르기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센스 리더라고 말하셔도 돼요. 네, 센스 리더의 어떠한 빠르기를 선택하시는지 이 부분을 한번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학생이 이제 쾌적한 그 속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좀 불편하다 하면은 속도를 조금 내렸다가 그리고
그다음에 어, 조금 더 많은 텍스트를 봐야 된다고 느낄 때는 속도를 올리다가, 그리고 뭐 오래 읽어야 될 때와 짧게 읽어야 될 때 배속을 변화를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학생에게 맞게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화면 읽기 프로그램만 있다고 해서 다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콘텐츠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콘텐츠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대체 텍스트가 없다면 그림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 부분은 콘텐츠 접근성은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나 어느 콘텐츠 공급자가 교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접근성 상황상 수요자들이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콘텐츠 접근성을 확보하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이러한 부분은 확보를 해달라고 꾸준히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요, 사실. 어른들이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화면 확대 기능이랑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습니다. 제품을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플로이 아이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어, 확대를 해주면서 마우스 포인터가 특정 부분에 갖다 댔을 때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음성과 묵자를 어, 음성과 묵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학생이 화면 읽기 프로그램에서 조금 음성의 도움도 받고 싶다고 했을 때는 센스 리더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왼쪽 위에 여기 화면을 하나 캡처해 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크린 리더와 화면 확대를 동시에 제공해 주는 소프트웨어예요. 기본적으로 화면 읽기 프로그램은 그 키보드로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시력 학생을 위해서 마우스를 활용해서 컴퓨터를 다루되 마우스 위에 갖다 댔을 때 확대와 음성을 동시에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면 들으면서 보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죠.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개인 특성에 맞는 배율이나 크기나 대비를 학생 스스로 설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탐색 기술이 있습니다. 줌인을 해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줌아웃을 하는 거, 그리고 줌아웃을 해서 전체 내용을 보고 또 다시 줌인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또는 화면 분할을 해서 학생들이 왼쪽에는 확대된 것과 오른쪽에는 확대되지 않은 것들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전체 내용과 내가 읽어야 될 부분들을 선별할 수 있는 탐색 기술을 학습시켜 주신다든지 또는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가면서 글줄을 놓치지 않고 계속 확대가 꾸준히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그러한 마우스 기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로도 문제도 있습니다. 피로도 문제도 있고 오래 읽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해 주셔야 되고 화면 확대 프로그램에 미래 전환을 넣어 놓은 이유는 확대를 사용하는 학생들도 어, 읽는 정보량이 많아지는 고등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뭐 직장 생활에 갔을 때 훨씬 청각적으로 더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화면 확대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저시력인 개발자분도 내가 조금 더 고등학교 때 스크린 리더를 익혀 놓았더라면 훨씬 지금 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본인이 이제 잘 보이는 상황이었고 화면 확대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작업량이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다 눈으로 보면서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로도나 스태미너 문제 또는 정보를 많이 봐야 되는 어떤 미래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이중 매체를 꼭 고려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화면 확대까지 이렇게 해서 시각, 청각, 촉각을 다 했고요. 어,
그 PPT로 드린 모든 슬라이드를 다루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도 있고, 어, 질의응답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다루진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학습 매체 선정하시고 평가하시고 또 학생에게 적합한 어떤 보조공학기기를 선정하시고 그것을 가르칠 때 어떠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시고 학생들 지도하시거나 가정에서 이제 양육하실 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